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계획도 완벽했고 팀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요? 다들 시간이 부족했어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그것뿐일까 하는 의문이 들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뭐랄까 전설적인 고전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인데요. 이게 무려 4권짜리, 전자책으로는 9권이나 되는 대작인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1권, 시스템 사고의 핵심, 제5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프레더릭 브룩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대부분 일정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 근데 와인버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아, 한 걸음 더요? 네. 일정이 부족한 건 말하자면 열이 나는 환자에게 체온계가 39도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 체온계가 병의 원인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진짜 원인은 그 열을 나게 만든 바이러스, 즉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정신 모델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신 모델이라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의 틀이 어떻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딱 깨달았을 때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생각이 뭘까요? 야, 야근하자. 주말에도 출근해. 아,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와인버그는 바로 그 지점을 꼬집어요. 마감일을 놓치는 건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고요? 네. 그냥 우리가 이미 실패했다는 현실을 가장 둔감한 관리자조차 인정하게 만드는 순간일 뿐이라고요. 진짜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고마오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정신 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운전 중에 엔진에서 딸깍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보통 운전자는 무슨 소리지? 그냥 소음인가? 하고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 많은 정비사는 그 똑같은 딸깍 소리를 듣고 뭘 떠올릴까요? 뭔가 큰 문제라는 걸 알겠죠. 바로 이거 엔진 오일이 거의 바닥이라서 엔진이 곧 눌어붙겠구나 라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즉시 알아채는 거죠. 와, 그러니까 똑같은 딸깍 소리라는 데이터를 받아도 그걸 해석하는 머릿속의 이해의 틀, 즉 정신 모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관리자들도 마찬가지겠어요. 프로그래머 한 명이 한 시간에 버그 10개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게 와, 우리 팀 일 잘하네 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우리 코드에 버그가 이렇게 많았어 라는 재앙의 신호일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정신 모델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모델이 암묵적이라는 거죠. 암묵적이요? 네, 입 밖으로 꺼내서 제대로 검토해 본 적 없는 그냥 막연한 믿음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일이 늦어지면 사람을 더 넣으면 해결된다거나 네네. 아니면 관리자가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팀원들은 더 빨리 일할 것이다 같은 것들이요. 그러고 보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문제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믿음 아닌가요? 그게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 암묵적인 모델은 누구도 질문하거나 토론하지 않거든요. 마치 팀원 모두가 각자 다른,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는 지도를 들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결국 다 같이 엉뚱한 곳에 도착해 놓고 서로를 탓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와인버그는 단언합니다. 프로젝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정신 모델에 기반한 경영진의 행동이라고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닌고요. 그럼 관리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그 잘못된 지도는 대체 뭘까요? 바로 세상을 아주 단순한 선형적 관계로 보는 모델이에요. 와인버그는 이걸 규모의 오류, 스케일링 팰러스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큰 시스템은 작은 시스템과 똑같고 단지 사이즈만 더 클 뿐이다 라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죠. 1 더하기 1은 항상 2다 같은 생각인가요? 비슷해요. 이걸 가산성의 오류, additivity fallacies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2명이 협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이 항상 2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 코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간섭 손실이라고 하고 수식으로 치면 1 플러스 1 이퀄 2 간섭 손실이 되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겠네요.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시너지가 나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촉진 이득이라고 하고 1 플러스 1 이퀄 2 플러스 촉진 이득이 되겠죠. 현실은 이렇게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들로 가득 차 있는데 관리자들은 자꾸만 모든 걸 단순한 덧셈 문제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극적인 재앙이 자, 바로 그 유명한 브룩스의 법칙, 브룩슬러입니다. 지연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프로젝트는 더욱 지연된다 이거군요. 저도 말은 들어봤는데 왜 그런지는 항상 좀 막연했어요. 자료에 나온 브룩스의 법칙 다이어그램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네, 책에 있는 그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솔직히 좀 스파게티 괴물처럼 복잡하게 생겼어요. 좀 풀어주시겠어요? 새로운 인력이라는 상자에서 화살표가 두 갈래로 뻗어나가네요. 자, 그걸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하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존 인력들이 가르쳐줘야죠. 맞아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일을 멈추고 새 사람들을 가르쳐야 해요. 이걸 교육 부담이라고 하죠. 이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존 인력들이 생산적인 업무를 완료하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다른 화살표를 보세요. 사람이 늘어나면 팀 내에 필요한 조율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회의도 많아지고. 네, 회의도 많아지고 서로 작업이 겹치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의사소통 비용이 커지죠. 이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총량 자체를 늘리는 결과를 낳아요. 세상에. 그럼 한쪽에서는 실제 일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야 할 일의 양이 늘어나는 거군요. 완전 악순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상대적 진척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거죠. 사람을 더 넣었으니 진척도가 1.5배가 되겠지 라는 선형적인 기대와는 정반대로 시스템 전체가 비선형적인 재앙의 사이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와, 머릿속에 이런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정말 무섭네요. 그럼 이런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를 어떻게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경험 많은 관리자의 직감에 의존해야 하나요? 와인버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직감 역시 암묵적인 모델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을 눈에 보이게 꺼내놓는 도구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효과 다이어그램입니다. 효과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기본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그룹 모양의 노드는 우리가 측정하거나 관심을 갖는 양, 예를 들면 체중이나 업무 손실 같은 것들을 나타내요. 네. 그리고 화살표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죠. A가 증가하면 B도 증가한다는 식으로요. 만약 화살표에 회색점이 찍혀 있으면 그건 반비례 관계라는 뜻이에요.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에 나온 재미있는 예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소프트웨어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허리 통증으로 인한 업무 시간 손실을 분석하는 건데 당신이 마감이 코앞인 개발자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기 힘든 상황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과에서 시작하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최종 결과, 즉 업무 손실이라는 노드를 먼저 그리는 거죠. 네, 업무 손실 구름을 그렸어요. 다음은 직접 원인 찾기.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일단 체중이 늘면 허리가 아파서 업무 손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체중에서 업무 손실로 가는 화살표를 그리고 반대로 운동량이 늘면 허리가 건강해져서 업무 손실은 줄어들겠죠. 네, 그건 반비례 관계겠네요. 이건 운동량에서 업무 손실로 가는 화살표에 회색 점을 찍어서 표시하고요. 자, 이게 가장 단순한 1차원적인 모델이네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멈추죠. 하지만 이 다이어그램의 진짜 힘은 세 번째 단계, 2차 효과 발견하기에서 나옵니다. 2차 효과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그린 노드들끼리는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체중이랑 운동량의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중이 늘면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해서 운동을 점점 더 안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체중 노드에서 운동량 노드로 가는 화살표를 그릴 수 있죠. 체중이 늘면 운동량이 줄어들니까 여기에도 회색 점을 찍어야겠네요. 와, 이걸 그리고 나니 갑자기 새로운 게 보이네요. 보세요. 이제 체중이 업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두 개가 됐어요. 두 개요? 네. 하나는 체중이 허리에 직접 부담을 줘서 업무 손실을 눌리는 경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체중이 운동량을 감소시키고 그 줄어든 운동량이 다시 업무 손실을 늘리는 두 번째 경로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와인버거가 말하는 통찰의 순간입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기 전에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관계들이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 체중 10% 증가는 단순히 10%의 업무 손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운동량 감소라는 경로를 통해 그 효과가 증폭되어 15%, 20%의 업무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선형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군요. 와인버그는 그래서 효과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어그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강조해요.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제 프로젝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로 연결되어야 할 텐데요. 허리 통증 예시가 프로젝트 관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그래프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문제의 크기, 예를 들면 체중이라고 하고 세로축은 그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 즉 허리 문제라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래프를 보면 세 개의 다른 선이 그려져 있죠. 하나는 단순한 선형 모델, 나머지는 복잡한 비선형 모델들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의 크기가 작을 때, 즉 체중이 아주 조금 늘어난 초기 단계에서는 세 개의 선이 거의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네, 예측 결과에 별 차이가 없죠.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만 있어도 어떤 모델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지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 이게 핵심이네요. 프로젝트 초반의 작은 문제들, 예를 들어 팀원 간의 사소한 오해나 약간의 비효율 같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게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즉 체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와, 비선형 모델은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네요. 그렇죠. 선형 모델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비선형 모델의 예측치는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요. 프로젝트도 똑같겠네요. 초반에 무시했던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비선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마감일이 다가왔을 때쯤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가서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했다고 깨닫지만 이미 브룩스의 법칙이 작동하고 낮은 품질의 코드가 또 다른 버그를 낳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뒤인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신 모델을 명시적으로 만들고 효과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요. 이런 도구들은 문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커지기 전에 우리 시스템에 숨어있는 비선형적인 재앙의 잠재력을 미리 파악하고 이해하게 해줍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요. 그렇죠. 문제가 아직 작고 해결하는 비용이 저렴할 때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던 암묵적이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형적인 정신 모델이었군요. 맞아요. 그리고 해결책은 그 보이지 않는 모델을 눈에 보이게 꺼내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료들과 우리가 하는 일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효과 다이어그램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함께 그림으로 그려보고 우리의 이 가정이 정말 맞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해요. 완벽한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잘못된 모델이 어떻게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이 모든 걸 깨닫고 효과 다이어그램까지 그려서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상사에게 찾아가 지금 이대로 가면 프로젝트는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바로 그 상황에 대해 와인버그는 아주 뼈아픈 비유를 하나 들어줘요. 험프티 덤프티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요. 험프티 덤프티요? 그 달걀 캐릭터. 네. 동화 속에서 험프티 덤프티가 아슬아슬하게 담벼락 위에 앉아 있잖아요. 곧 떨어질 것 같죠. 이때 현명한 관리자라면 사다리를 가져와서 그가 떨어지기 전에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쵸.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많은 경영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 계속 그렇게 앉아 있어. 만약 네가 담벼락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면 내가 왕의 모든 부하와 말을 보내서 널 다시 합쳐줄 테니.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도 위대한 구조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니라 실패한 뒤에 뒷수습을 약속하는 거군요. 네.
당신의 조직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